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달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달보다 5단계 상승해 53개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학 비대면 강의 수가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4배 많았습니다.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용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2만 회분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 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안착한 성능검증 위성에 탑재해 있던 큐브 위성 가운데 첫 번째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검증 위성에는 3개의 큐브 위성이 더 장착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사출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일반 주유소는 2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6월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6월 순위에서 한국이 5월보다 5단계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상황, 삶의 질 등 3개 부분의 11개 지표로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평가해 매달 점수와 순위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이 마지막 집계 결과입니다. 한국은 블룸버그가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2020년 11월 4위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작년 5월부터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3월에는 28위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마지막 순위 발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주춤하며 반등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여름 휴가 전 백신 접종을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백신 접종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가 87.8%, 2차 87%입니다. 3차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65%로 대상자 대비 75%만 접종했고 60세 이상이 대상인 4차는 접종률이 31%로 대상자 대비 35.1%만 접종을 했습니다. 추진단은 최근 4주 동안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88%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며 추가 접종을 통한 중증 사망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목적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주 2만 회분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백신을 쓸 수 없는 면역 저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 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브실드주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실드주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의약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체 복합제입니다.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투여 환자처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 저하자에게 사용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숙박 음식점업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 가운데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는 11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7천 명, 5.3% 늘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앞서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학 비대면 강의 수가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1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대학의 원격 강좌 수는 지난해 17만 882개로 2020년보다 49.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4.1배 많았습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58개로 작년보다 9.4% 늘었고 학생 수도 3,018명으로 지난해 2,537명보다 19% 증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0명 안팎을 오가면서 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감소세 정체를 넘어서 증가세로 전환돼 여름철 유행이 시작되는 건지 또 방역 강화는 필요 없는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환자가 계속 10,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확연한 감소세를 유지하던 지난주와는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최근 유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 거의 멈춰지고 더 이상은 눈에 띄는 감소를 보이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유행, 그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그 최저점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최저점에 도달한 상황이 1주에서 2주, 뭐 길면 한 3, 4주까지도 가능은 한데 실제로 최근에 그 재생산 지수 양상을 보면은 뭐 확실히 더 감소하는 거는 어렵고 이제 사실은 아주 천천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방역 당국이 이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한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한 주 정도 주간 평균 환자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완연한 증가세라기보다는 이 최저점에서 그 유행의 곡선이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앞으로 1주 내지 2주 정도 더 지켜봐야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유행이 지금 최저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선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자연 면역을 획득을 했고 예. 또 실제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얻은 면역들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감염 사례나 또는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의 이 감염 상황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그러니까 BA4나 BA5 같은 그런 새로운 변이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더 이상 감소를 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도 이르면 여름철 재유행을 예측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직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의 완화된 방역 정책이 재유행 규모를 더 키울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역이 현재로서는 뭐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과 확진자의 그 격리 의무를 여전히 유지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들은 이제 다시 강화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로 방역을 강화한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수용성이 그렇게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최저점에서 이제 다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방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충분히 근거를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는 면역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변이의 이 전파 양상이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변해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역을 강화하기보다는 앞으로 유행 양상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위험군들 위주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면역이 떨어지고 재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전 국민 4차 접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현재도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4차 접종의 대상이 돼서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60세 미만의 연령층 그리고 그 고위험군 질환이 없는 그런 연령층에서의 전면적인 백신 접종이 어떤 그 이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충분한 이득이 증명이 되거나 또는 그 좋은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백신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백신 접종을 도입할 건지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탄생했는데요. 우선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은 어떤 백신입니까? 조금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단백질 재조합이라는 형태로 만든 백신인데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를 재조합해서 항원으로 작용하게 만든 백신입니다. 원리로는 이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단백질 재조합 형태의 백신으로 이 스카이코비어는 만들어진 거고요. 예. 18세 18세 이상에서 이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는 경우에 이 접종 이 실험군이 연구군이 접종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항체 형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 기존의 백신과 비교했을 때 이 손색이 없는 이 효과의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스카이코비1은 누구나 원하면 접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18세 이상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주로 성인에서 이제 처방이 가능한 접종이 가능한 그런 백신이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접종 클리닉 같은 곳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한데 예. 결국은 지금 몇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의 빈도는 기존의 백신보다 높지 않고 제일 많은 그 부작용이 주로 접종하고 나서 피로감이나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뭐 이런 그 일반적인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접종 부위가 좀 가렵거나 통증이 있는 그런 국소적인 그런 부작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비교적 안전한 그런 백신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접종 대상자가 스카이코비1을 골라서 맞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진이 결정을 해주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접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접종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황, 또 연령,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백신의 종류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품목 허가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가졌다는 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 단계 그 수준 높은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2년 반 이상 경험을 했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이 반복이 되고 있고 한 가지 백신,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만으로는 충분히 이 완전히 감염되지 않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백신을 제작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유행에 필요한 백신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본 그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이고, 또 이런 백신 제작의 경험을 가진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신종감염병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방어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염병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려있던 큐브 위성 가운데 첫 번째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사출됐습니다.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을 쏘아 내보내는 방식은 세계 최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조선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 스텝 큐브랩2가 성공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0일 새벽 지상국과 큐브 위성의 교신 결과 당초 목표였던 20회의 상태 정보 수신 가운데 2회만 수신에 성공해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큐브 위성의 배터리 정보가 정상으로 보인다며 자세 안정화만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텝 큐브랩2는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6개를 합친 크기이며 무게는 9.6kg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지구 상공 700km를 돌면서 광학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출을 시작으로 7월 1일에는 카이스트, 3일 서울대, 5일 연세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사출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탈리아의 소도시에선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2번 감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Très chaud, on essaie de rester à l'ombre, de se rafraîchir, boire beaucoup d'eau, des fruits, mais sinon... I don't know what it's usually, but it's really hot, you know. So it definitely have to be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I think. Il caldo che maggio e giugno ha fatto non è quello usuale, insomma, qui stiamo già a 40 gradi a giugno. Prevedo un luglio-agosto terrificante, poi non c'è l'acqua, la siccità, sono problemi seri, sono problemi seri.
네, 이처럼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6월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지역 폭염경보 발효를 비롯해 동해안과 남부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특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과 제주, 충청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6월 30일 0시 반부터 중대본의 비상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풍수해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호우경보 지역이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호우 대응을 위해 28일 밤 8시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중부 지역 곳곳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집이 물에 잠기는 등 수백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리 한쪽이 끊어져 아스팔트 조각들이 내려앉아 있고 그 위로 자동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려던 승용차가 무너진 다리 틈으로 뒤집혀 떨어진 겁니다. 물에 빠져있던 사고 차량입니다. 앞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사고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자동차가 떨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길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없어졌으니까 처박힐 수밖에 없죠. 거꾸로. 간신히 뒤좌석으로 해서 빠져나왔는데 둑이 무너지면서 논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근처에 있던 집은 완전히 잠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이 좀 침수가 한 1m 한 50 정도 돼 있네요. 이따가 지금 물이 빠졌는데 그 안에 가구든지 모든 게 다 침수가 돼 있어요. 양수기가 물을 힘껏 퍼올리지만 아파트 지하실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지금 전화가 빗발차육에 빨리 이걸 복구를 해다고 냉장고 지금 다 못해서 다 그 음식물이 썩게 됐다. 서산시에는 시간당 105.4mm의 폭우가 쏟아져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산뿐 아니라 당진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 아산, 예산 등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주에서는 무너진 처마에 깔린 9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403번 지방도에서는 토사 150톤가량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물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금이 가면서 이제 미뤄지는 거죠. 지금 일단 계획은 있는데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 며칠간 쏟아진 비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남과 강원 여러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먼 남해상에서 제3호 태풍 차바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차바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앞으로 점차 북서진해 다음 주 초반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차바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소멸한 뒤 남긴 많은 수증기가 다음 주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정이나 식당,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 설비가 바로 배전반이죠. 전력의 분배와 차단 기능을 하는데 장마철처럼 비가 잦은 시기에 물이 스며들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실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화재 사고로 불타버린 부산의 한 꽃집입니다. 설치한 지 25년 된 낡은 분전함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상가와 식당 화재도 전력 분배 설비가 최초 발화 지점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빗물이 스며들거나 접촉 불량이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실험을 통해 재현해봤습니다. 배전반 내부에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자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는 더 많은 연기와 불꽃이 관찰됩니다. 화재 실험으로 타버린 전류 차단기입니다.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배전반과 분전반, 차단기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3,701건. 특히 호우주의보 같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여름철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빗물이 스며들기 쉬운 낡은 주택 등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점검을 가보면 휴지를 막아놓은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방수 처리를 하셔가지고 물기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분전반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막는 것과 함께 오래된 전기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전기 시설물은 전기 피복이 벗겨지기 쉽습니다. 벗겨진 전선으로 물기가 스며들면 스파크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수시로 내리는 장마철, 전기 설비에 대한 작은 관심이 돌이킬 수 없는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장 시간 동안 산림을 태운 울진 삼척 산불이 난 곳에 마치 포탄에 맞은 것처럼 텅 빈 숲들이 생겼습니다. 인공 조림을 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버린 건데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허술한 제도 때문에 자연보건 대신 인공조림이 많아지고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영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한 시골 마을. 지난 3월 울진에서 시작돼 10일 동안 축구장 2만 9천여 개 면적을 태운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장현칠 씨는 산불은 진화됐지만 요즘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어떤 데 가보면 진짜 막 눈물 난다니까요. 어느 데 벌목하고 막 완전히 산을 완전히 박살 내고 있다 그러는데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곳곳 심상치 않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 현장 주변에는 나무를 베어준다는 현수막이 쉽게 발견되는데요. 실제 벌목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차를 타고 10분가량 산불 피해지 쪽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포탄에 맞은 것처럼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숲이 나타나는데요. 굴착기와 트럭이 베어낸 소나무를 분주히 옮겨 한쪽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제거. 산불도 사와지고 하는데 빨리 비행해주면 나무 심기까지 가요. 해당 작업이 문제는 없는 건지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긴급 벌채는 아니고 산지우분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산불 피해가 안 된 곳이면 저희가 존치 지역으로 놔두고 산불 피해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거든요. 현행 산림자원법을 보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벌채가 가능한 상황. 피해 지역의 산 주인들은 벌채가 이뤄져야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인공조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을 생각하는 거지 소득을 생각지 않고 자산세부를 줘가면서 세금 내가면서 그 상대 땅 저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는 어떤 그 대가를 국가에서 지불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공조림이 진행되다 보니 벌목 조림업체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조림 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6개 항목을 합쳐 1헥타르당 983만 원. 이 가운데 보통 조림업체가 산 주인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1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입니다. 계속 베고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라고 하죠. 계속 솎아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산불이 있을 때는 일종의 산불 특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연복원을 결정한 산 주인에게도 마땅한 보상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숲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공 조림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또는 덜짤하는 거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혜택에 대해서 산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은 그것이 더 아름다운 숲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지난달 산불 피해지 보건계획 수립 이전에 벌채를 진행하는 사유림의 경우 조림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대형 산불. 사유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연보건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6월 30일 한국무역협회 최고 경영자 조찬회에서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이어지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개인 사업자인 일반 주유소는 2주 정도 걸리거나 값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정유사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6%대 물가시대 도래가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7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주택용 등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납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다시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6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2로 5월에 86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됩니다. 지난 3월 83으로 떨어졌던 업황 실적 BSI는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86으로 올랐고 5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늘었지만 소비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5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8% 증가했습니다. 또 설비 투자는 13% 늘어 앞서 석 달 동안 이어진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소비는 의복과 의약품 판매가 줄며 0.1% 감소해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5월까지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이 승용차 5천만 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친환경 시대를 앞당길 전기 선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홍관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은용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기 선박, 말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는 배를 뜻한 텐데요. 기존 선박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존 선박은 디젤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움직이지만 전기 선박은 전기 모터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구동하는 방식이고 전기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나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전기로 추진하면
소음과 진동이 디젤 엔진보다 훨씬 적어 조용한 운항이 가능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을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 세트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계 유연성이 매우 좋아지고 또한 전기 모터는 회전 속도 조정이 매우 쉽기 때문에 기존 디젤 엔진 선박보다 속도 조정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컨테이너선 한 척이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이 승용차 50만 대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항만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 선박과 같은 친환경 선박을 늘리는 게 필수적이겠죠. 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후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열풍이 불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중 선박에서만 약 30% 이상이 배출되고 미세먼지는 약 5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은 디젤 승용차 5천만 대분의 황산화물과 트럭 50만 대분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매연 배출이 없는 선박만 연안의 접근을 허용하는 배출 규제 해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황 함유량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항만에 정박하지도 못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배출 규제 해역은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화석 연료가 아닌 청정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선박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선박으로는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선박, 또 무탄소 연료인 수소 선박,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전기 선박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선박으로는 LNG 선박 그리고 수소 선박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전기 선박만이 가진 강점은 뭘까요? 우선 LNG 선박은 저탄소 선박, 즉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해서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인데 기존 벙커 CU 대비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99%, 질소산화물은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고 연료 효율 또한 30% 이상 높일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이지만 영하 162도 이하로 연료 탱크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소 선박과 전기 선박은 무탄소 선박,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추진 방식이므로 적어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객선이나 차도선도 뭐 전기 선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전기 선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 선박 보급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북유럽 국가, 특히 노르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100% 전기로 움직이는 선박을 상용화했는데요. 차도선으로는 앙페르페리라는 전기 추진선이 있고 관광 여객선으로는 피오르드 항만을 운행하는 퓨처 오브 더 피오르드라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해양 프렌트 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목포시 외달도 노선에 운항할 차도선이 있고 또 울산시가 고래 관광선을 100% 전기로 움직이는 선박으로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전기 선박이 가장 먼저 활용된 분야는 국방 분야입니다. 제가 앞서 전기 선박의 장점으로 첫째 조용하다, 둘째 속도 조정이 쉽다, 셋째 장비 배치가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존 능력이 중요한 잠수함이나 전투함 같은 함정은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은 기계식 추진 장치 없이 전기로만 함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중 방사 소음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어서 기밀을 필요로 하는 대잠수함 작전에서 생존성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신의 구축함인 주말트와 영국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등 선진국에서도 첨단 전투함을 전기 선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래형 최신 무기들도 전기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레일건처럼
대용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들 무기를 함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함정을 전기 선박화하면 선박 추진용 전력과 무기용 전력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무기의 탑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국방 분야에서 계속 확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네. 이 전기 선박 개발이 탄소 중립은 물론 국방에도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전기 선박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 영문 이름은 랜드 베이스드 테스트 사이트, 즉 LBTS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전기 선박을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시험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전기 선박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도움을 받아 2015년 구축한 설비로 총 사업비만 4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육상에서 바다에서처럼 시험할 수 있는 설비인데요.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추진 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육상에서 성능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약 146건의 개선 보완 사항을 발견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건조 기간을 약 368일 단축했고 관련 비용 절감 약 4,700억 원에 해당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전기 모터인데 선박의 가장 아랫부분에 배치되기 때문에 선박 건조를 완료한 이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을 건조하기 전에 전기 모터를 포함한 추진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이런 육상 시험소가 있으면 어떤 이점이 또 있을까요? 육상에서는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시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만족할 때까지 고치고 수정해서 성능이 충분히 검증이 되면 비로소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선박은 건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때 시제품이 바로 완제품이 되는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 선박 또 수소 선박과 같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상 시험소에서의 사전 성능 검증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선박의 성능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상시 또는 고장시의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시제 잠수함을 목숨 걸고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육상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건조함으로써 비상시 또는 고장시 상황에 대한 성능 검증은 물론 오류 최소화를 통한 건조 기간 단축과 건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 선박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기반 시설로 관리되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연구원이 보유한 LBTS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구축된 설비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완벽한 이 검증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전기차도 그랬지만 사실 선박도 이제 전기로 움직이려면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선박의 단점이나 어떤 현재로서의 한계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만 초기 전기차 보급의 가장 걸림돌이 짧은 주행거리와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짧은 주행거리는 충전 인프라 보급으로 해결하고 또 비싼 가격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대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기 선박은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므로 건조 비용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고 짧은 운항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설치도 한계가 있는데요. 짧은 운항거리 극복을 위한 배터리 개발 및 충전 기술 개발 연구는 물론 선박 전기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 표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배가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으로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응용연구본부 손홍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 암 생존자는 일반인보다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대 의대 연구팀은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30여 년간의 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암에 걸렸다가 치료된 적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42%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부전 발생률은 52%, 뇌졸중 발생률은 22%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항암 화학요법과 흉부 방사선 치료가 심장을 손상해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색 변화를 통해 체온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초고감도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김일두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 교수팀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염료를 나노 섬유막에 적용해 인간의 체온 범위인 31.6도에서 42.7도 내에서 정확한 온도를 알려주는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노 섬유의 밀도와 구조를 세밀하게 조절해 기존의 색 감음 물질보다 민감도를 5배 이상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전자기기 도움 없이 실시간 체온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라며 마스크나 팔찌, 몸에 부착하는 패치 타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가진 역시 스타트업 벤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는 머신러닝 효율화 플랫폼 개발 기업 노타와 체내 분해형 금속 소재 개발 기업 랩앤피플 등 1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0억 원의 자금 융자와 해외 진출 상담, 투자 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지원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 거북이 10마리 가운데 8마리꼴로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과학기술원 등 공동연구팀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부검한 결과 28마리의 소화관에서 플라스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거북이 섭취한 플라스틱은 주로 필름 포장재와 비닐봉지, 끈, 그물, 밧줄 등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거나 어로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였습니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7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세계 자연보전연맹 등을 중심으로 위기 등급별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지 주변에서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고 주변 배수로 전기 설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